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에 제 채널에서 이런 거를 왜 기획을 안 했을까, 그 생각도 좀 한편 듭니다. 그때는 매일매일의 이슈 쫓아가느라고 이렇게 깊이 있게 이슈를,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사상이나 철학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새삼스럽게 읽었던 책을 다시 또 복습을 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모으면 나중에 책으로 또 정리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번 주제도, 지난번 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상제도, 철학,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개헌을 왜 주장했는지, 연정을 왜 주장했는지, 링컨을 왜 존경했는지, 이걸 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했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이번 3강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FTA로 시작을 하는데, 이 강의를 또 영상으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네. 참여정부평가포럼 홍보분과위원 했고요. 민주주의 2.0 개발팀원 지냈습니다. 진보의 미래에서 지필팀원으로 활동했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편집위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팀장,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기획위원. 그리고 현재는 미디어 토마토에서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컨텐츠 국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승진을 해서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책임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맡아보니까. 이 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 회사에서 생활할 것 같은데, 그 전에 꼭 코스닥 상장사 CEO를 한번 해보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책은 이제 내 마음속 대통령이라는 대통령님 서거 과정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진보의 미래에서 제가 자료 조사 및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책은 우리들의 대통령 노무현 2011년에 펴낸 아동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수를 해주셨고, 이제는 뭐 서로 갈라선 유시민 씨가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이때만 해도 둘이 친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2019년도에 썼는데요. 이 책은 대통령님의 죽음을 단순히 검찰 때문에 죽었다, 조중동 때문에 죽었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 인물의 역사적인 죽음을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사실은 누가 죽였나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범인은 사실 없습니다. 범인은 없고, 우리 모두의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정리한 책인데, 제 집필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책은 어차피 지금 이제 출판사가 문을 닫아가서 이게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지금 책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다시 고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3부작, 1, 2, 3부작 정도로 나눠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허구의 시나
이걸 이재명 연구회라는 실체 없는 연구회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혹시 누를 끼칠까봐 제 이름을 쓰지 않은 건데, 이것도 적절한 시기에 조금 수정해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제 이름으로 다시 표현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 이제 학기 강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FTA 비전 2030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새는 좌우 양날개로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한미 FTA라는 것은 선진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걸 우파적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측 날개.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진 통상 국가를 통해서 어떤 부를 축적을 한다 그러면, 국부를 쌓는다 그러면 그 국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분배의 문제가 바로 담겨 있는 게 비전 2030입니다. 비전 2030은 철학적으로 보면 복지국가 이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다듬어져서 발전을 해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투자국가 이론이라는 그쪽 이론에 좀 많은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사회투자국가로는 기존의 삼인주의 국가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재원 문제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죠. 특히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디플레이션, 이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몰려오고 그냥 붕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재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이 사회투자국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은 어떤 국가 재정을 그냥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형태였다면, 사회투자국가로는 그냥 돈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직접 뭔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만들자 하는 게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에 맞는,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건데, 이게 사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늘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 소방관, 이런 우리 공공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들,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에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약간 좌파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좌우의 날개를 가지고 부강한 나라, 그리고 좀 더 평등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들면 그 나라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열강에 치여온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돌고래형 국가를 꿈을 꿨다는 거죠. 돌고래는 굉장히 등치 큰 고래들 사이에서도 용맹하게, 작은 체구로도 용맹하게 잘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덩치는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 만들어서, 강한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런 선진통상국가, 사회투자국가를 통해서 만든다. 그래서 이 동북아 균형자론은 바로 이런 부강한 나라를 토대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군사력이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결국 동북아 균형자론에서 나온 산물이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바탕이 다 있고, 그래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을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이 인계철선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최전방에 미군을 배치시켜 놓고 인계철선, 그러니까 인질로 이제 썼는데, 이제 평택 대추리 쪽으로 후방으로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스스로 최전방을 지키겠다는 그런 거죠. 이게 자주국방의 어떤 철학이 나온 건데, 동북아 균형자론은 바로 그런 어떤 이런 부를 통한, 그리고 분배를 통한 어떤 단합된 힘, 이런 걸 통해서 군사력도 키우고 해서 이 열강 틈 안에서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꿈꾸는 그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어떤 그런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펼쳐내놓은 한 꾸러미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번 강의로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미 FTA부터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추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실패할지 성공할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개방하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파 분들은 무조건 개방해야 잘 산다. 이렇게 성공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개방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6년 2월 3일 선언하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면 처음 가장 크게 난리가 난 게 바로 스크린쿼터와 농업 부분 개방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쿼터 축소 이제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독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때가 됐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류라는 게 이미 광범위하게 일본, 중국,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호받아야 될 어린애 상태인지 큰 성인인지 당신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 스크린 커터라는 보호장치가 여전히 필요한지 되게 굉장히 냉정한 거죠. 그 다음에 농업 부분 관련해서 이 농업 부분은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개방에 항상 걸림돌이, 마지막 최후의 걸림돌이 농업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농업도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예. 이 농업 쪽에 쏟아부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지역 토착 유지들한테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실제로는 우리 농업 보호하는데 큰 역할도 못하면서 그냥 돈잔치만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피해가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동안 과장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국가 예산을 다 그쪽에다가 갖다 썼다는 거죠.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유권자들 표 좀 얻어보려고 특히 농촌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예산을 더 빼가려고 했던 게 사실이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담합이 정말 잘 되는 이 예산이 국회의원들끼리 담합이 정말 잘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갔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 농업 피해 시나리오가 지금 돌이켜보면 틀린 경우가 참 많았다. 예. 저 우루과이 라운드가 언제냐면은, 1990년인가 그렇습니다. 1990년 이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 저도 이제 약간 운동권에 조금 가까이 있었을 텐데, 뭐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었죠. 그런데 나라 안 망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영화를 볼 자격이 없다. 이게 한미 FTA 추진 선언하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저 보십시오. 최민식, 설경구, 저기 뒤에 저 유명한 박찬욱 감독도 있네요. 그죠? 예. 뭐 하여튼 유명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왕의 남자 히트 쳤던 이준기 청와대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담을 했죠. 대담이 아니라 이제 토론회를 했을 때 이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커터 축소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굴복이 아닌가요? 예. 이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왕의 남자 패러디 해가지고 부시의 광대를 만들어버렸죠. 노무현 대통령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식량 주권, 쇠고기 수입, 스크린 커터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참석한
예, 시위에 참석한 배우들 명단. 네, 그건 역사 기록으로 제가, 예, 쟁쟁하죠. 강혜정, 공형진, 김선아, 김수로, 김주현. 당시에 잘 나가던 배우들은 총출동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전부 나서서 머리띠 둘러매고 반대를 하면요, 국민들이 이쪽으로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를 추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예, 한번 볼까요? 문화 침략 용인하는 굴욕 협상 중단하라. 예, 노무현 정부 규탄은 뭐, 자, 스크린 커터가 없으면 올드보이도 없습니다. 이거 되게 비약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이제 우리는 다시 되돌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아니, 말할 자유가 있으니까 누구나 의견 표명의 자유가 있고 뭐 말할 자유가 있지만 되돌아서서 시간 지나서 내 말이 틀린 말이 있으면 되돌아보면서 내가 뭘 판단을 잘못했을까 반성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 저는 이 사람들이 반성문 썼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쓰는 거예요. 저 박중훈도 지금 피켓팅, 예. 영화인도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스크린 커터는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하야 축구, 예. 안성기, 박중훈. 아니, 근데 저는 이분들의 어떤 진심은 다 이해를 합니다. 예. 갖고 있는 지식,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죠. 누구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잘못된 판단을 시간이 지났을 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문화 침략이라고 그래요. 스크린 커터는 결국 미제국주의의 문화 침략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수호대 같은, 방어선 같은 그런 건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뭐, 상 휩쓸고 있어요. 오스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그죠? 오스카 상도 받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문화 침략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스크린커터 축소 반대했던, 그러면서 미제국주의의 침략 운운했던 그 사람들 논리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를 문화 침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국주의야, 제국주의. 예? 저는 이걸 반성 좀 하라는 측면에서, 예,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한미 FTA는 결국은 국부를 쌓기 위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같은 거 그게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어요. 예, 우리식 사회주의 해가지고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게 박현채의 민족경제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자급자족 뭐 이런 거거든요. 개방을 최소화해서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우리끼리 협동해서 최대한 자급조족하자. 이게 민족경제론의 핵심입니다. 그거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휴전선 넘어 북한에 있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 1994년도에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1980년도에 100억 달러 돌파했다고 막 엄청나게 막 큰 뉴스로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 14년 지나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 다음 2004년 10년이 지나서 2천억 달러 돌파하고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임기 때죠. 2004년에 2천억 달러 돌파하고 그 4년 후에 2배인 4천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위기 오면서 조금 꺾였지만 이명박 정권 때 이제 5천억 달러 돌파를 했죠. 그 뒤에 이제 2018년도에 6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지금 2022년 작년 같은 경우가 7천억 달러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아마 작년에 7천억 달러는 무난히 돌파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이 수출 규모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오는 과정이 있어서 한미 FTA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계열 자료를 일단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통계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좌파 정권 지지자나 우파 정권 지지자들 보면 상대방 정권이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떠들어요, 서로. 예. 문재인 정부가 나라 다 망해먹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했으니까 또 윤석열이 나라 다 말아먹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대통령 한 사람이 와르르 무너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시스템을 그럼 엄청나게 망가뜨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망가뜨린 게 없습니다. 그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 뭐 복지부동 한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도 대한민국이 무사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때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적극적으로 막 협력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나라가 큰일 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그냥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그냥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일을 그렇게 계속 해 나가요.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적극 행정 하면서 뭐 공무원 사회도 인센티브 어쩌고 하는데 이건 개소리죠.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 하면 진짜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은요, 안정된 월급을 주면서 그 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그냥 맡은 일, 복지부동 하면서 맡은 일 규정에 맞게 잘 하는 거, 이게 공무원들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공무원들이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 낸다고 해가지고 설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 한국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강국 근처까지 딱 올라와 있었어요. 11위. 예. 사실 대단하죠. 그 이후에 이 순위가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이 순위가. 예를 들어서 3위에 있던 중국이 1위로 올라가고 그래도 독일이 정말 강국이죠. 독일이 한 단계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일본도 잘 버티고 있죠. 이탈리아 잘 버티고 있고. 이제 영국이 추락을 하죠. 영국은 뭐 지금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위상이 엄청나게 추락했고. 자, 한국 위치가 2006년 당시에 11위 국가였는데 2009년 내는 10대 강국으로 이제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냐? 2022년 현재 세계 6위 수출 국가입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도 진짜 작은 나라인데 이 정도 규모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정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대한민국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예. 그래서 뭐 무슨 대통령 때문에 무슨 정권 때문에 망한다 이런 정치 레토릭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지도 않고. 예. 예, 좀 대단합니다. 이제 일본을 제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친다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뉴스죠. 예. 자, 왜 이렇게 됐을까? FTA 때문이라는 거죠. 예? FTA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미 FTA 추진할 때 뒤에 뭐 나오겠지만 난리 났던 게 뭐냐면은, 야, 저 세계 최강대국 미국 상대로 FTA를 하면은 나라 절단 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10대 흑자국 보십시오. 미국이 2위에 2위. 우리가 미국 상대로 지금 되게 큰 이익을 얻고 있어요. 적자국 보면은 일본, 독일 이런 쪽에 조금 적자를 보고 있지만 독일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제약쪽도 그렇고 자동차 유명 외제차 거의 다 독일 차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원유 이런 거 원자재 이 적자니까 이 적자는 사실 의미가 없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의미가 있죠. 이 흑자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전부 FTA 때문입니다.
이 국가들이 전부 우리랑 FTA 체결한 국가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측표를 보시면 일본하고 중국 나와 있죠. 일본은 우리가 항상 계속 좀 밑지는 장사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일본하고 FTA를 추진했었어요. 참여정부 때 처음 추진했던 게 한일 FTA입니다. 근데 그거 결국 지금까지 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중간에 한일 FTA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 실익도 없고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반발한 인간이 바로 정태인입니다. 예, 정태인이 한일 FTA 가지고 엄청 약을 팔았죠. 대통령이 한일 FTA 하려고 했는데 한미 FTA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 친미파들 때문이다 하면서, 네, 전부 헛소리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중국 보십시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가 되게 처음에 중국 믿고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니 왜 무리하게 미국 같은 나라하고 하냐 이렇게죠. 왜 중국에서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중국 쪽 수출 지금 작살났어요. 예, 작살났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상대로 벌어먹고 살던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중국이 자기들이 약할 때는 막 공장 유치하고 인센티브 주고 하다가 전부 그걸 국산화하면서 사실상 기업을 거의 강탈해 가다시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거의 지금 중국에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밑지는 장사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미 FTA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중국 쪽 이런 적자 보는 이걸 도대체 어디서 만회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의미로 한번 통계를 보시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의 무역 추이를 이렇게 보면 쭉, 예? 부침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냥 무역 규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쭉 2012년 1000억 달러 규모에서 1692억 달러 규모까지 쭉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수출 비중 우측을 좀 보시면 밑에 그래프만 보면 될 거예요. 중국 비중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중은 완만하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땠을까를 한번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모를 수 있었지만, 자,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 선언을 했을 때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와서 한번 보자. 이 숫자를 놓고 그 판단이 어땠는지. 노무현 대통령의 성견지명 아닙니까? 결과 놓고 얘기하자고요. 성견지명이잖아요. 중국 쪽이 이렇게 작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신나게 벌어먹고 살 때인데. 근데 중국 쪽 작살난 거를 지금 미국으로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수출 규모가 더 쭉, 우리 아까 봤지만 거의 이제 수출 세계 6위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 저는 자칭 진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칭 진보 진영이 개방의 적대적인 이유, 그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쇄국 정책이 애국, 그리고 개방은 매국이에요. 예. 왜? 구한말에 개방 세력이 바로 친일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완용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친일파였지만 그 초기 개화파들, 김옥균이라든지 김옥균, 서재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친일파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개화파였던 거예요. 대한민국, 그 조선을 근대 국가로 탈바꿈 시키고 싶었던 정말 그 피 끓는 젊은 지식인들, 예,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세국과 개화, 이게 이제 대원군과 그 다음에 고종 부부, 명성황후, 이 양자의 싸움인데, 그렇다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개방파였냐? 그건 아닙니다. 이걸 사실 저렇게 짝을 지울 수는, 매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세국파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종과 명성황후가 그렇다고 개방파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고종과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과 권력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개화파와 일시적으로 제휴를 하기도 하고, 또 막 엄청나게 상대를 바꿔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권력 투쟁을 했던 과정에서 뭐 대한제국도 만들고, 대한제국도 웃기죠. 아니 우리가 뭐 있다고 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웃기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대한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자가 great잖아요. 대영 제국. 이 대자로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대영 제국, 그 다음에 대일본 제국, 그리고 대한 제국.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아니, 난 대한 제국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 쓰는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뿌리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자 자체가 그레이트 킹덤, 엠퍼러, 거기서 제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하고 대자가 이게 조응이 되는 단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당시를 보면 어린 고종을 위에 올려놓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죠. 잡으면서 병인양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프랑스인 선교사 처형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조선이 이겼어요. 문제는 이긴 게 문제야 사실은. 그 다음에 1868년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을 합니다. 그리고 1871년 이제 신미양요. 이제 이때도 미국이 와서 제너럴 셔먼호, 제너럴 셔먼호가 와가지고 이제 개항 요구했는데 또 박살을 냈죠. 또 이겼어요. 이것도 두 번 딱 이기고 나서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 유명한 척화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척화비가 바로 세국 정책의 상징적인 상징물인데,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이 고종하고 명성황후 이 부부와의 권력 투쟁 속에서 실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실각하고 그러면서 개방 쪽으로 조금 이제 무게추가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일어난 게 운요 사건입니다. 예, 운요 사건이 일어난 이제 강화도 가면 초지진 그 진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뭐 하여튼 일본이 우리 초지진 막 포격 싸대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개방의 단초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유명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 운요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우리가 최초로 맺은 근대 조약, 우리 역사에서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 예, 불평등 조약이라고 유명한. 하여튼 자, 좀 뭐 뒤에 보면은 1882년 이제 이모군란으로 흥선대원군이 잠시 복귀했다가 청나라가 배신 때려가지고 1개월 만에 다시 뭐 청나라에 압송돼 가가지고 예, 갔다가 나중에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는 그 유명한 그 운영궁인가요? 그 안국역 옆에 있는 거기에 이제 유폐가 되죠. 가택연금. 예. 요즘 말로 치면 가택연금으로. 그러다가 이제 1884년 이제 갑신정변, 이거 뭐 그게 이제 이고, 그다음에 1890년 전봉준이 흥선대원군 문객 생활을 합니다. 그 사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내용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조금 볼 필요가 있죠. 동학농민혁명 운동을 지나치게 신성화하는 부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봉준도 마찬가지고, 전봉준이 뭐 그 인내천 사상 그 앞에 최재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최재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봉준이가 그 최재우의 그죠? 계승자잖아요. 근데 전봉준이 흥선대원군 그 운영궁에서 그 문객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 동학농민혁명 이때, 그래서 흥선대원군 배후설이 제기가 되는 게
흥선대원군이 이 권력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뭐 하여튼 그런 권력, 그래서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자, 이 개방의 역사를 보니까 결국은 제국의 침략의 수단이라는 거죠. 이제 강화도 조약도 결국은 이 강화도 조약, 이 개방, 이런 조약이 바로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개방이라는 거는 식민지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위 자칭 진보들은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죠.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해방 이후에는 미제국주의가 지금 와 있는데 한미 FTA를 한다고? 이거 우리가 미국 식민지가 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19세기는 제국주의가 갖가지 조약을 핑계 삼아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고 일본하고 중국이 먼저 당했죠. 우리는 뒤늦게 당한 케이스고, 중국은 뭐 그 거대한 대륙이 난도질을 당했죠. 1842년 난징 조약. 이게 그 아편전, 그 유명한 아편전쟁, 홍콩 넘어가고 한 아편전쟁. 그 다음에 1858년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은 무술 영화 있잖아요. 그 이영걸 주연하는, 황비용이 바로 이 텐진 조약,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그냥 쫙 갈라먹죠. 예, 쫙 갈라먹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정점 찍은 게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또 갈라먹고. 그래서 우측 지도를 보면은 곳곳이 이제 이제 강제 개방을 당하는 거예요. 강제 개방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뭐 취해법권 지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뭐 무관세라든지 뭐 다양한 특혜 조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 개방이란 것이 이렇게 되게,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개방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충분히 소위 자칭 진보들이 이런 역사적인 뿌리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거는 일견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1854년도에 가나가와 조약, 미일 하친 조약 이런 걸로, 이것도 일본이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입니다. 역시 우리 강화도 조약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미국한테 당했던 거를 우리나라한테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당하고 나서 메이지 유신 하면서 우리도 당한 것처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 희생양이 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가 19세기 동안 1800년대를 이렇게 휩쓸고 가면서 레닌이 그 유명한 제국주의론을 씁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철학 에세이라는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단계 밟아가서 마지막 정점 찍는 게 바로 이 레닌의 제국주의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레닌이 1917년도에 펴낸데, 이 제국주의론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통용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운동권들이 이걸 1970년대, 80년대 이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리 이념이라는 거는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이념이라는 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부지불식간에 나의 의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관이든 가치관, 이런 철학은요, 내가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철학은 우리가 떠들지 않아도 이미 우리 의식 속에 철학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관은 존재하고 있고, 이런저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에 그 동원된 그 표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제국주의론의 토대를 깔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국주의는 바로 소수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서로 갈등하며 경쟁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 그 당시. 예. 특징은 자, 독점체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자본이 산업 자본하고 융합해서 금융 자본을 이룬다. 지금 현재 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품 수출과 구별되는 자본 수출이 중요해진다. 그다음에 국제적 독점 자본가 단체가 형성돼서 세계를 분할한다. 자본주의 거대 열강에 의해 전 세계 영토 분할이 완료가 된다. 이게 레닌의 제국주의론인데 한미 FTA를 이 시각에서 보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발적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미 FTA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썼지만 그 소비에트가 제국을 만들었죠. 다만 거기는 자본주의 제국이 아닌 사회주의 제국을 만들었죠. 집단 농장.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만들어가지고 왼쪽으로 다 유럽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유럽을 사실상 다 식민지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 1950년대 이후 보면은 뭐 헝가리 아주 유혈진압했죠. 체코 그 유명한 체코의 그 프라하의 봄.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 바엔사가 대통령 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했던 그 역사가 있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뭐 그 동유럽을 다 제국으로 거느린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거죠. 자기가 제국주의론 써놓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제국만 나쁘다는 거야. 근데 제국은 다 나쁘지. 왜 자본주의 제국만 나빠요? 자, 그러면 이 레닌의 제국주의론 이런 게 그럼 어디서 그 뿌리가 또 어디 있냐? 바로 그 유명한 카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있습니다. 오늘 약간 이제 이런 것까지 조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소위 한국의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유물론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은 부차적인 거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논쟁이 있죠. 유물론에서는 답이 명확합니다. 유물론에서는 닭이 먼저입니다. 존재예요. 닭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알이, 부차적인 알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물론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저희 80년대 대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면은 처음으로 읽은 철학 에세이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철학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에서 또 중요한 이론이 바로 토대와 상부 구조입니다. 토대와 상부 구조는 이제 오늘날 뭐 민주주의론으로 치면은 이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요거하고 약간 매치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민주주의는 보통 상향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이 정당의 구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 토대가 바로 당원들인 거예요. 예. 당원들이 그 당의 정당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거는 사실 이 오늘 현대 민주주의론에서도 이 막시즘의 통찰은 유효합니다.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이 유물론은. 그래서 어떤 물질적 토대가 사상과 제도를 규정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자기가 각자가 서 있는 위치라든지 자신이 처한 환경, 물질적 환경 이런 것들이 존재를 굉장히 많이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가난의 대물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 막스의 유물론은 굉장히 뭐 오늘날에도 통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론이 바로 사회 구성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유물론자니까, 예? 유물론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 이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사회 구성체로는 뭐 이데올로기, 이제 정신적인 가치로는 이데올로기, 문화 이런 게 있고, 뭐 제도, 그다음에 생산 관계는 이제 보통 우리 그 기업과 이제 그 경영자와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거, 이 생산 관계, 그다음에 권력 구조가 있죠. 민주주의 국가냐, 독재 국가냐, 뭐 과두제 국가냐 이런 권력 구조의 문제가 있고, 경제 구조도 이제 독점 체제냐, 과점 체제냐, 이게 완전한 경쟁 체제냐 이런.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걸 그냥 하여튼 다 합쳐서 이제 사회 구성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사회 구성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그러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뭐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그 당시에 자기가 살았던 독일, 영국 뭐 등등을 보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이 사회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사회냐 이런 걸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독점 자본주의 이런 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뒤에 이제 계승한 게 막시즘의 이 유물론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레닌의 제국주의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 발전 5단계론, 예, 이거는 사실 이 단계에 오면은 막스의 유물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복음서 수준이 되었다. 예, 과학적 유물론이 아니라 이제 극단적인 관념 철학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구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라는 메시아가 오는, 그러니까 갑자기 예언서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예언서 수준이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칼 막스의 유물론이라든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바로 그 유명한 사회 구성체 논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박현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그 민족 경제론이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 유명한 게 서울대에서 그 농경제 학회인가? 거기에 이제 뭐 이백만 수석이라든지 그 유명한 윤호중 뭐 등등, 예, 그 멤버들이 몸담았던 그 유명한 서클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을 바탕에 깔고 있는 동아리였는데, 서클이었는데, 자, 이 사회 구성체 논쟁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어떤 사회를 규정할 거냐 해서 이제 논쟁을 막 벌였죠. 그래서 토대가 뭐냐, 어떤 사회냐, 그래서 타도해야 할 주요 모순은 뭐냐, 그래서 상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투쟁해야 되느냐, 예,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나온 그 결과물이 바로 NLPDCA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원래 이거는 이제 1800 NLPDCA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는 제가 1987년 학번인데 제가 입학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한 1985년 정도에 정리가 됐고, 역사적으로 가면은 그 위에 이제 1980년대에는 이제 뭐 NPR 예, 약간 요것보다는 조금 더, 예, 원시적인 단계의 그 논쟁이 좀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NL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를 완전한 식민지는 아닌데 반식민지 사회, 그리고 반자본주의 사회, 완벽한 자본주의도 아니야. 예. 그래서 그런 사회인데 주요 모순은 뭐냐? 분단이 제일 큰 모순이다. 이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NL의 핵심 투쟁 대상은 바로 통일인 거예요.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겁니다. 그런데 PD 계열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이 한국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투쟁 사회다.
그래서 지금은 독점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노조 활동 쪽으로, 노조 활동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의 뿌리가 약간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NL 주사파가 노동운동에도 침투를 해가지고 사실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사파가 한국 그 어떤 운동단체를 다 접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로 밀고 들어가서 민주주의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죠. 다수결로 그냥 머리 숫자로 밀고 들어가서 접수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옛날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도 그런 거거든요. 민노당은 원래 PD 계열 중심으로 만든 당이에요. 근데 주사파가 밀고 들어오면서 접수를 해버리니까 원래 민노당 만드는데 핵심이었던 노회찬이라든지 심상정, 이 전부 노동운동 중심으로 컸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질려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당을 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사회는 주사파가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A는 그냥 사그라들었습니다. 뭐 혁명으로 새로운 국가 창설한다는데 너무 이제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당연히. 자, 바로 이런 철학적인, 사상적인 뿌리를 토대로 한미 FTA 선언 딱 하니까 전부 딱 튀어나와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얼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건 그거고 역사적 평가는 냉정하게 또 내려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각광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참여정부 초기에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때 경제수석이 이정우 경북대 교수였습니다. 그 이정우 라인이 바로 박현채 민족경제론 그 라인입니다. 네. 정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라인이 초기 참여정부 초기 이 경제 라인을 구성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리죠. 노무현 대통령이 다 경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바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노무현이 변했다. 노무현이 친미파들한테 포획됐다. 혹은 관료들에게 포획됐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또 왜냐면 또 잘린 사람들이 나가서 또 궁시렁궁시렁 하고 돌아다니니까. 예. 그래서 이 정태인 같은 경우는 각광받은 게 바로 초기에 가서 한 게 뭐냐. 한일 FTA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한일 FTA 자기가 준비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잘려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한미 FTA가 딱 등장하니까 막 할 말이 많은 거지. 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정태인이 한 말입니다. 요게 이 기사, 예,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보십시오. 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인 한건주의. 그 다음에 남은 임기 안에 무언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이 원인이다. 운동권 쪽에서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 그러니까 그죠? 나라 갖다 바친 이완용 같은 행위라는 거죠.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는 중국 포위로 인된다. 중국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2005년 5월까지 한미 FTA는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이건 자기 경험이거든요. 뒤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태인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리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기에 그 의리 때문에 쓰고는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태인을 이미 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정태인은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2005년 5월까지 한미 FTA는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다. 이 얘기는 정태인이가 청와대에 있었지만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했다.
그래서 원래는 한미 FTA 반대론자인 나, 자기 정태인, 이정우, 그 다음에 찬성론자인 한덕수, 김현종 해서 토론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불러서 가보니까 반대론자들만 딱 불러놨더라. 그 반대론자가 누구냐? 이정우, 정태인, 문성근, 이창동, 안희정. 네. 이런 거 역사 기록으로 다 남겨놔야 됩니다. 네. 이게 정태인 정말 많은데 일단 3인방 중에 한 명 정태인. 그 다음 유명한 이혜영. 이혜영 한신대 교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주 유명하죠. 완전 빌런이죠, 빌런. 예. 뭐 거의 아직도 미제국주의 그거 있잖아요. 돈키호테가 풍차를 상대로 막 싸움 하잖아요. 환상 속에서. 이혜영 교수를 보면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망상 속에서 거대한 미제국주의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 그리고 러시아 푸틴은 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인 거야. 예?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는 미국의 꼭두가시인 거야. 쉽게 해서 노예 같은 인간인 거야. 지금 그 사람이에요. 보세요. 책 제목이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식민지예요. 어떤 인식인지. 이 인식의 토대가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막스의 유물론, 레닌의 제국주의론 여기에서 다 싹튼 겁니다. 예,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조금 볼까요? 그래서 신식민주의는 자기 완결적인 신성 불가침의 국경으로 무장한 전통적 민족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온 개념이다. 오늘날처럼 초국적 자본이 주동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그 양상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뭐 하여튼 이혜영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19세기 1800년대에 그 세계 열강 제국들이 전 세계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식민지를 거느리던 그거하고 지금 무엇만 달라졌지 똑같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는 바로 그런 식민지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전도사 송기호 변호사. 예.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법률적인 부분으로 이제 한미 FTA 반대에서 큰 역할을. 그래서 3인방이 바로 정태인, 이혜영, 송기호 이 3인방이 그 당시 한미 FTA 반대를 거의 끌고 다녔어요. 예.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사상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요 완벽하게 그런 정당으로 바뀌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그 민주당하고는 질적으로 지금 다른 정당이 됐다. 어떻게 됐냐? 지난번 시간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지만 지금은 정말 그 80년대 운동권들이 민주당을 접수를 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송기호 씨가 지난번에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출마 맞습니다. 예, 송파을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방송 특집을 편성해가지고 송기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에 비비냐.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제 나름대로는 그 당시 방송할 때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제 나름대로 어떤 사상투쟁을 한 거거든요. 저는 쪽수에 밀려서 패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기는 일단 제가 패배하고 퇴장을 한 상태인데 그냥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전선을 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소위 반명, 비명, 그 이재명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 못 싸울 겁니다. 왜 못 싸우느냐?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거를 지금 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 다른 점, 또
노정을 시키면서 명확하게 전선을 치고 갈 길을 정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싸웁니다. 예. 사상과 철학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포퓰리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사상과 철학입니다. 예, 이념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탈이념 같은, 탈이념은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탈이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나는 무슨 주의자요 하고 떠들어야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불식간에 이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송기호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이제 퇴임할 때 뒤에다가 빈정빈정거리죠. 예, 빈정빈정거립니다. 보실까요? 현직 대통령께 낙향채비를 하는 현직 대통령께 정중히 권한다. 말은 정중히 권한다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완전 이런 싸가지 없는 글이 없어요. FTA를 이명박 정권에 선사하고 정령 어디로 가시려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은 이회창 씨 대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 덕분에 청와대에서 열과성을 다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 그러니 지지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란다. 기대한다. 낙향하기 전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시기 바란다. 더 중요한 낙향채비는 없다. 이건 빈정거린 비아냥이죠. 예? 이게 어떻게 정중한 거예요? 예의가 없어도 정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3인방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번외 부록으로 또 기록을 남기려고 씁니다. 우석훈. 네. 이 사람도 웬만한 데 안 끼는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판단이 틀린 거에 대해서 반성문 한 장 안 쓰면서 열심히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지식사회가 굉장히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책까지 써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미 FTA 책일 때 연봉 6천 이하는 이민 가야 된다. 야, 이 정도 선동을 했으면 반성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이거 보세요.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80% 정도의 국민이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나머지 상위 계층은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한 20%는 이득이 되지만 나머지는 손해본다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솔직히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이거는 어떤 뒤에 말씀드릴 비전 2030 같은 어떤 그런 복지 정책, 분배 정책으로 우리가 완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빈부격차가 있다고 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다 깨부숴버리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만든 게 북한, 소비에트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 같은 사회? 중국은 또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껍데기는 공산당 탈을 쓰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최악의 자본주의 국가가 중국 아닙니까?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 어디? 하면 중국이에요. 네. 자, 그 내용 하여튼 대충 이 정도로 하시죠 뭐. 그래서 이 책 나왔을 때 한미 FTA가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위험을 전면적으로 알린 최초의 책. 출판사에서 아주 그냥 한미 FTA 반대로 대목을 만난 거야 그냥. 그래서 우석훈은 삭발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정치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우상호. 찬성했거든. 근데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참여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 문제 있었다. 지금은 또 말이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100% 말이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한미 FTA 비판 안 할 겁니다. 아마.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같은 편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기 어려워서 참은 거다. 진짜. 자, 김근태. 개방은 옳은 길이지만 묻지마 개방은 틀린 길이며 국민은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 이게 진짜
그다음에 천정배 참여정부가 사이 조공협상으로 경제주권을 넘겨준 것은 야 표현이 아주 그냥 주옥 같습니다. 조공협상에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뭐 윤석열한테 하는 말 같네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문성연 민노당 당시 대표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사노위 위원장 했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보면 요즘으로 지금은 거의 신자유주의자가 된 것 같아. 예, 근데 그 당시에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 참여연대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기회주의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기회주의자 누굴까요? 정답이 의외로 안 나오네. 이 사람입니다. 네. 말이 그때그때 계속 바뀌어. 네? 저는 이 사람만큼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거 구분하는 거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되게 실용주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이 바뀌는 거는 기회주의입니다.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바뀔 때는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기회주의입니다. 왜? 그냥 세상 인심이 바뀐 거에 따라서 자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고 실용주의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례로 들면 이런 거죠. 한미 FTA 추진하는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보통 이제 우파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라고 통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자신에게 어떤 그런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이미지와 다르게 어떤 유연한 사고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파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보수적인 이념을 갖고 있지만 어떤 때로는 되게 진보적인 정책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실용주의인 거죠. 그냥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용주의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에 유연한 이야기,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정동영은 이건 실용주의, 유연한 사고가 아니고 예? 이건 기회주의인 거예요. 뭔가 진보적인 목소리가 강할 때는 그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세요. 제가 왜 우상호를 이렇게 꺼내놨을까요? 왜 기회주의라고 했을까요? 이 인터뷰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2010년입니다. 2010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009년부터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월가에서 그거 무슨 시입니까? 그거 1%. 예. 그렇죠. 아큐파이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의도에서도 그 비슷한 그래서 되게 막 진보적인 목소리가 득세하던 그 다음에 희망버스가 이제 한진 예? 부산 막 내려가고 온갖 심파가 벌어지던 때예요. 그 다음에 밀양 송전탑 사건 있었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그때 또 자본주의가 망할 것 같았잖아요. 월가가 막 작살나면서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그러면서 진보적인 목소리가 확 강해지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예? 편승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정동영은 열린 우리당 시절에 한미 FTA 적극 찬성자였어요. 근데 2009년, 2010년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입장이 바뀌고 굉장히 진보적인 쪽으로 스탠스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자, 추미애. 예. 요 시점 보세요. 2008년 12월입니다.
2008년 12월이면 이제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 살아 계실 때잖아요. 뭐, 예. 근데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살아 계실 때는 계속 아주 그냥 우리 대통령을 갖다 씻고 하던 스탠스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씻는 거예요. 책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에는 좌파가 없고 좌파에는 신자유주의가 없다.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혼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한미 FTA는 시장의 확대와 심화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신자유주의의 원조이자 수출국인 미국과 FTA를 서둘러 체결하겠다면서 동시에 양극화를 풀겠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이 당대표하고 할 정도면 한국 정치가 수준이 굉장히 얄팍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이번 시리즈 강의의 구조를 그렇게 말씀드린 게 FTA라는 성장 정책이, 우파적인 성장 정책이 있고 동시에 좌파적인 분배 정책, 사회투자국가로 비전 2030이라는 이게 세트로 묶여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뒤에 가면 또 말씀 나오겠지만 양극화를 의제화시키고 이슈화시킨 게 대통령 본인이에요. 다른 누가 아니고 대통령 본인이 양극화를 국가적 의제로 끌고 나왔어요.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2006년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양극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장 엔진으로 FTA를 던지고 동시에 비전 2030을 갖다 던집니다. 이게 두 개가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는 게 뭐가 있어? 추미애 한번 보세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응? 자, 위에 단식 농성, 김근태, 밑에 천정배. 보세요. 이 민주당 쪽 당시에 가장 거물 정치인들 전부 보세요. 어떤 스탠스를 잡고 있었는지. 김근태, 천정배, 추미애, 정동영, 우상호, 뭐, 하나같이 주옥 같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라고 했던 안희정, 뭐, 문성근, 이창동, 전부 반대론자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나중에 또 별개의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끝나고 2008년 이후에 선거 패배 원인을 규정을 하면서 정말 게으른 분석이 뭐였냐면은 참여정부의 우파 노선, 우파 정책 때문에 정권 교체됐다. 그 대표적인 그 논리를 대표적으로 퍼뜨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래서 정책을 좀 더 좌파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통합진보당하고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했죠. 그래서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제주 해군기지 그 구론비 바위가 뭐라고 그것도 되게 엄청난 감성팔이 아닙니까? 거기에 엄청난 무슨 하여튼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그거 가지고 또 강정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또 싸우고 그거 전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잖아요.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듯한 스탠스 취했던 게 2012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치부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칼럼도 쓰고 그랬었어요. 이게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던진 정책인데 이거를 그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하는 거는 나쁘고 실제로 그 논리로 했어요. 노무현의 FTA는 좋은 거고 이명박의 FTA는 나쁘다는 논리로. 제가 그래서 그걸 그 당시 노무현 재단이 그런 식의 논리를 펴내가지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이게 도대체 되게 지엽 말단적인 거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라고? 그 대선은
저는 그래서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대선은 진짜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 그 정책적인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운동권들 논리에 포섭되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 이전까지 민주당은 운동권들한테 끌려가지 않았었어요. 운동권들을 흉언을 하지만 걔들 노선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운동권이 자기들 노선을 완화시켜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동화되는 방향으로 했지 그 노선이 관찰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2년은 그렇게 해서 진 거고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봐보십시오. 완전 2012년 스탠스하고 완전 다르게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복습을 제대로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017년 대선은 2012년 패배를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복귀를 해가지고 정책 부분, 국방 정책, 경제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죠.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확실하게 스탠스를 잡고 갔죠. 그래서 당시에는 뭐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확실하게 두고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의당화 됐어요. 예, 정의당은 없어져도 될 것 같아. 그냥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은요, 통합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두 당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면 정의당이 주도로 가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한미 FTA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명단도 역사 기록으로 제가 남겨둡니다. 예. 주옥 같은 이름 보이죠? 이인영도 보이고 정봉주도 보이고 예. 유기용도 보이네. 예. 홍미영 저 인천광역시장 그 여성 가산점 받고 나오려고 막 하다가 예. 그 막 떼쓰고 하다가 그 예. 탈락한 최재천. 예. 뭐 민노당은 원래 그 포지션이니까 저는 인정해 줍니다. 예.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묻습니다. 진보 니들은 왜 반성하지 않느냐? 예? 그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그 가을 학기 때 진보의 미래 제가 이제 강독 비슷하게 하면서 소개해 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제 복습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예. 개방은 신자유주의 나쁘다. 개방은 신자유주의다. 그래서 개방은 나쁘다. 이 3단 논법. 이 단순한 3단 논법을 지금 소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칭 진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지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흥선대원군의 위정착사파하고 다를 바가 없다. 단발령 내렸다고 그냥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도끼 들고 가가지고 상소문 하던 최익형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자칭 진보들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사람들은 그냥 양복 입은 위정착사파. 이렇게 좀, 요거는 유시민 차용한 거예요. 유시민이가 그 대한민국 개조론인가에서 그 대한민국의 보수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양복 입은 침팬지라고 그랬거든. 예. 양복 입은 침팬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유시민을 이렇게 얘기하죠. 양복 입은 위정착사파. 예. 간만 쓰면 딱이야. 예. 유시민은 간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개방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한 현실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실용적 진보 노선, 실용주의 진보 노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진보의 변화를 촉구를 했죠. 이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종속이론, 사회구성체 이론, 민족경제론. 제가 앞에 이거 말씀을 해드린 이유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이미 비판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이론을, 이런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래서 한국 사회가 무슨 신식민지, 독점 국가, 신식민지니, 국가 독점 자본주의니, 하여튼, 그렇게 규정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했지만, 되돌아보니까 논리가
제일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됩니다. 논리가 틀렸거나 현실이 논리를 배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틀렸지 않냐. 어? 개방으로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었는데 망하기는커녕 계속 발전해왔다. 외채 때문에 망한다고 했는데 그게 외채 때문에 외채만국론이 그 박현재의 민족경제론 핵심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때 맞아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IMF 사태죠. 그러니까 IMF 사태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죠. OECD 가입하면서 금융 개방이 좀 이제 크게 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무분별하게 파생 상품 막 투자하고 했다가 태국 바트와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OECD 가입과 IMF 사태가 이제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자칭 진보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개방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박현채 민족경제론이 말하던 외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게 증명된 사건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직도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다 틀린 거 아니냐. 그 대표적으로 사례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 우루과이 라운드 때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대 투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창피하다. 그런 거예요. 돌아보니까 창피하다.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었냐.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동학혁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십니다. 2006년 6월 12일 인터넷 포털 대표 뉴스 책임자들 오찬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대원군의 세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실제 잘 몰랐다. 과단성 있는 세국 정치가 통쾌하게만 보였지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정치를 한창 할 때까지 그 점에 대해 판단이 잘 없었다. 잘 몰랐다. 그리고 동학혁명의 소위 배회주의, 외국을 배척하는 거죠. 배회주의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맞는다고 해서 오늘도 그 배회주의가 우리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냐.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죽창가, 그 조국이 죽창가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드라마, 이병헌이 나온 그 드라마 있죠. 미스터 션샤인 때 녹두꽃 나오지 않습니까? 전봉준, 녹두꽃. 제가 오늘 그 노래를 한번 틀어보려다가, 예. 예, 저 학교 다닐 때 죽창가 많이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자, 왜 노무현은 FTA를 하게 됐을까? 이거는 그 당시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상식을 쌓는 차원에서 제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 이전의 세계 경제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레튼 우드 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을 이제 전쟁 이후에서 이제 재건하는 과정에서 브레튼 우드 체제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44개 연합국이 금융통화 이 무역 체제 이제 자유무역 중심으로 이제 만들고 그때 이제 IMF 창설이라든지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이걸 합의를 해서 띄우죠. 그리고 이게 확 더 이제 커지는 게 이제 가트 체제입니다. 예. 이게 일반 무역 협정이잖아요. 무역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예. 그래서 가트 체제인데 이게 1995년까지 이 체제 가트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가트 체제가 힘을 별로 발휘하지 못한 게 바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개방이 약간 중단되고 보호무역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복지 체제 다 막 무너지고 돈이 떨어졌으니까 하면서 신자유주의 그래서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호무역 확산, 뭐 신자유주의도 확산되고 이제 보호무역 확산 우려로 이제 그때 1980년대 돼서 다시 이제 가트가 좀 살아난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별 힘 못 쓰다가. 그런데 이거를 확대하게 된 게 바로 WTO 체제입니다. 이 WTO 체제 논의가 시작된 게 바로 그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 예, 이게 라운드 테이블 뭐 이렇게 모여서 평등하게 한다 해서 라운드라고 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처음 이제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2001년도 가면은 이제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 브릭스에서 이 WTO를 개편을 요구합니다. 쉽게 해서 이때 얘네들은 WTO 가입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더 열어라. 그래서 중국도 WTO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서 2005년도에 들어가면은 이제 도하개발 어젠다로 바꿔서 이제 라운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젠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협상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는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실제 이게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타결은 안 되고 있어. 예. WTO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 WTO의 핵심 과제가 이거예요. 도하개발 어젠다 이거 협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협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한 150개 국가가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무역 관세에 대한 일반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제일 문제는 농업이에요. 농업은 전 세계 국가한테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체제, 이게 2005년도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 세계가 블록 경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개별적으로 FTA를 막 맺으면서 출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 북미 같은 경우는 나프타 그 유명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나프타 띄웠죠. 남미는 메르스코로 하여튼 그래서 남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막 해가지고 뭐 만들었어. 남미 공제 경제치처럼. 그리고 유럽은 이미 EU가 띄워졌잖아요. 그냥 한 단일 국가, 단일 시장이 돼버린 거야. 거기에다가 아세안, 동남아시아도 따로 10개 국가 따로 아세안이라고 묶었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묶고. 자, 그럼 한국 위치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아가지고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또 나름 EU하고 비슷한 그런 거를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그 유명한 상하이 개발협력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입지를 한번 보세요. 아무데도 끼일 데가 없는 거야. 전 세계가 이 지역별로 블록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관세를 완화해주면서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못 끼고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중국, 일본이야. 그런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이 블록 경제, 이 블록의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여기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대 경제 블록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겨우 여기 RCEP, 여기에 이제 끼어 들어갔어요. RCEP에. 예, 이거 들어간 게 작년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불과. 어쨌든 이렇게 세계가 지금 블록 경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블록 경제를 돌파하기 위한 게 바로 개별 국가 간의 FTA 체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 되기 힘든 한중일. 처음에 이걸 안 한 게 아니에요. 한일 FTA도 추진을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뭘 띄웠냐면은 우리도 EU처럼 한중일 어떤 경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아젠다를 띄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CR이 하나도 안 먹히지. 왜 안 먹히냐? 일본은 수출로도 먹고 살지만 내수로도 먹고 살아요. 자체 내수로도.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사실 폐쇄적인 나라예요. 중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쟤네들은 큰 아쉬울 게 없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북미 자유시대 나프타 출범 이후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합니다. 그래서 1995년 3.6%에서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2.3%까지 점유율이 하락해요. 그 다음에 대미 수출 비중도 계속 하락합니다. 2003년 17.7%에서 2006년 13.3%까지 하락합니다. 뭐예요? 이게 계속 지금 우리나라 죽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WTO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됐지만 그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블록 경제도 만들고 개별 FTA도 체결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 건도
체결된 FTA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정말 정성으로 다 싸워야 된다는 거야. 관세 물 거 다 물어가면서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서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관세 혜택도 보면서 제품 경쟁력도 높여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정석대로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단히 불리한 상황. 그 당시에 유일한 국가였어요. 단 한 개의 FTA도 없는, 유일한 국가는 아닙니다. 하나 있습니다. 더. 몽골. 예. 몽골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인식했냐? 개방의 소극적인 보호무역 국가로 인식을 하는 그런 대단히 안 좋은.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FTA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자, 보세요. 2003년 30일. 그래서 FTA 이야기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정태인이가 2005년 5월까지 한미 FTA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거는 정태인이가 이 라인에서 이미 배제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에서 정태인은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일 FTA 준비를 했지만 한일 FTA는 그냥 엎어버렸어요. 나중에. 이건 되도 않는 거다. 그냥 엎어버리자.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간 게 그냥 아예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를 상대로 하자. 그게 미국. 그럼 미국 다음 어디냐? EU. 그죠? 제일 큰 상대를 찾아서 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취임 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이 중국, 일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여튼 양자 간 FTA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근데 한국도 이런 추세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 이런 고립된 상태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정말 이 FTA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물꼬를 트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작살났을 겁니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이건 결과가 이미 얘기해 주기 때문에. 자,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칭 진보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보세요.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 사례 항상 얘기해요. 멕시코가 FTA 엄청나게 많이 한 나라거든요. 근데 실제로 멕시코는 빈부격차도 뭐 엄청나게 심하고 대단히 나라가 개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FTA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된 게 아니고 그 나라 정치 체제가 개판인 거예요. 그 나라 정치인들이 개판이고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정치를 바로잡지 못하는 국민들 수준도 문제인 거고. 그건 정치의 문제지 FTA 때문에 그 나라가 개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나마도 FTA가 있어서 그 나라가 오히려 그 정도 유지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김민웅. 요즘 아주 날라다니죠. 민주당의 아주 그냥, 네, 김민석의 형, 김민웅 목사. 쓰는 표현부터 보십시오. 아메리카 제국주의가 이 땅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식민지의 발판을 더욱 굳히기 위해, 아니, 표현이 그냥 주옥 같아. 제국주의, 식민지. 그 영향, 막시즘, 레닌의 제국주의론 이 영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권경의 조국 사태로 그 유명한 진중권 그 멤버들 있잖아요. 진중권, 서민, 권경의,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있고, 그다음에 그 TBS 그 무슨 기자 있잖아. 프레시안 기자 하다가 하여튼 그 같이 책도 펴냈잖아요. 예, 조국 흑서. 그 권경애입니다. 예. 보세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들어. 그러니까 이게 FTA 하게 되면 적자 본다 이거야. 어떻게 됐어? 지금 우리 흑자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심지어 프레시아는 되게 반미 논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합니다. FTA를 하게 되면 한국에는 반미 감정을, 미국에서는 반한 감정을. 그래서 한미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 참 신박한 논리죠. 대단히 신박한 논리예요. 네.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홍기빈, 이거 또 MBC 라디오 출연하면서 뭐 하여튼 잘 떠들고 살고 있어요. 그 홍기빈은 뭐라고 했냐? 농민, 영화감독, 의사, 교사, 증권회사 직원 할 것 없이 모두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재교육을 거치게 될 것이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 밥줄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잖아.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 정규찬, 야, 표현, 급습하는 제국에 맞서 저항 세력으로 모두 일떠서야 한다는 표현도 참, 야, 이거, 조선노동당, 북한, 예, 걔는 기관지에서 쓰는 표현인데, 거기서 보고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일떠서야, 예. 교전의 때다. 야, 나 진짜, 떨쳐 일어나서 지금 싸워야 될 때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오늘은 질의응답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일단 꽉 채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 분야 자꾸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량안보, 환경정책 다 이거 생각해도 지금 같은 우리 낭만에 젖은 그 논두렁 밭두렁 걷는 그 감상적인 그 농촌은 유지가 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농사 짓던 분들 계속 이제 나이 들고 하면서 버려지는 농지가 지금 많습니다, 실제로. 시골 내려가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무슨 그런 거 보조해 준다고 식량 안보가 지켜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을 밀어붙인 이유가 식량 안보는 그런 보조금 주고 우리 향수 옛날 우리 고향 정겨운 고향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 경제 논리에 맞게 값싸게 다량의 생산 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에다가 대규모 벼 농장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 그것도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정책에. 지금은 뭐 그 지역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뭐 관광단지 어쩌고 하는데 글쎄요. 예. 하여튼 그래서 비슷한 게 정주영 회장이 서산에 간척지 메워가지고 거기 벼 생산하고 있잖아요. 식량 안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값싸게 식량을 많이 생산해야 우리 뭐 안보가 지켜지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업 분야도 시장에 맡길 것은 시장에 맡기고 할 수 없는 일만 정부가 한다. 선 딱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가지고 있잖아 옛날에 농자지 천하 지대본 야라 해가지고 농사가 천하의 기본 그거라는 거지. 그 시대 끝난 거예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소위 이 자칭 진보들의 유언비어라든지 부풀리기를 일격을 가합니다. 니들이 쇠고기 개방 안 하면 그러면은 쇠고기하고 FTA는 관계가 없다. 왜 그걸 두 개를 자꾸 연결해가지고 싸우냐. 그래서 지금 뭐 FTA를 하면은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이렇게 내걸었는데 그거 FTA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다. 지금 비판을 합니다. 이게 2006년 3월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대통령은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발 근거 좀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자. 늘상. 정치도 사회과학인데 과학이라면 과학인데 왜 근거 없이 그냥 떠드냐. 그건 저도 방송을 할 때 지금 민주당 주변의 유튜버들 보세요. 거기에 무슨 사실과 자료, 근거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뇌피셜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추론과 사실의 차이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추측을 한 거를 사실처럼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느 상황이냐면은 그냥 러시아 제정 말기 러시아를 말아먹었던 라스푸틴 같은 자들이 지금 수백 명 지금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러시아 망했잖아. 민주당이 안 망하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주변에 지금 그런 요승 라스푸틴 같은 신동 같은 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안 망하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얘기죠. 야, FTA 때문에 양극화 심화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면은 또 대답하는 사람이 없대. 야,
양극화, 그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극화가 된다는 거냐? 데이터 좀 보자. 근데 없어. 그래서 답답함을 토로하죠.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FTA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연구했는데 전부 다 이거는 가능성 없다. 그럼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는 요거는 될 수 있고 요거는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가 나왔다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FTA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이게 된다 안 된다 알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 한번 덤벼보자. 대신 우리가 안 되는 부분 뭔가 이게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준비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97년 그 IMF 외환위기 사태도 우리가 그때 미처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문제가 있어서 대응 못해서 우리 그때 약간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그 위기도 잘 극복을 해냈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도대체 우리나라가 실패한 게 뭐가 있냐. 개방해서 계속 성공해 왔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자. 이게 제국주의론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비하에 있습니다. 자기 비하. 우리가 못난 놈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못나서 그냥 이거 FTA 하면은 나라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식민지로 전락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못났다는 얘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때까지 정말 잘해온 사람들이다. 자신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FTA도 미국이 막 하자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하는 그런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한 거다. 우리가 먼저 하자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으로는 아무 정치적 이득도 없고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다. 정치 문제도 이념 문제도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다. 국가 경쟁의 문제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라. 예. 저는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전방위적인 이 한미 FTA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고 전방위적인 FTA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FTA가 이 칠레는 김대중 대통령 때 한 거예요. 자, 싱가포르 왜 싱가포르냐? 아세안 10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그쪽과 가기 위한 연결고리로 싱가포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먼저 맺어요. 그 다음에 에프타,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 국가 그 4개국이 있습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 이 4개국하고 실험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역시 EU하고 FTA를 맺기 위한 사전 실험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 아세안, 에프타는 EU. 그리고 넘어갑니다. 아세안 10개국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에프타에 의해서 EU하고 갑니다. 그리고 미국. 근데 이걸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왜? 그때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서 FTA 꼴찌 국가였으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면전, 쉽게 해서 전면전을 가는 겁니다. 올코트 프레싱, 농구로 치면. 예? 축구로 치면 완전히 막 압박 축구. 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그 이후의 정부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 이 시기에 이런 결정, 이 결단이 없었다면 과연 이후에 정부에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방정책이라서 우파, 보수적인 정책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절단 났을 거예요, 진짜. 두동강 쪼개졌을 거예요.
큰일 났을 겁니다. 제대로 추진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전방위적으로 세계 전 다양한 국가하고의 FTA 체결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아까 수출, 세계 수출 6위 국가 얘기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 시장 작살 났을 거고, 예, 일단 북미 시장 작살 났을 거고, EU도 마찬가지죠. EU는 이미 뭐 독일은 여전히 우리가 적자 보고 있는 나라인데 나머지 국가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 그런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결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큰일 났을 것이다. 예.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국의 위상이 정말 바뀝니다. 한미 FTA 추진을 했으니까 이걸로 한국이 FTA 중심 국가로 부상, 졸지에. 그러면서 제가 전방위로 추진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우리랑도 할래? 하고 오파가 여기저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지에 FTA 허브 국가가 된 거예요. 위상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개방 국가로 재인식되는. 그래서 김대중 정부까지는 소극적 개방이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진취적인 적극적인 개방으로 노선이 이 대한민국 정책 노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예,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더 이상 개방을 가지고 이 개방 정책을 가지고 쇄국이냐 내국이냐 이 논쟁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건 너무 구린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아까 그 위정 적사파 흥선대원군 이 대립구도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논쟁 가지고 친민이 반민이 하는 이 논쟁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리잖아. 더 이상은 이제 소위 자칭 진보들도 그 얘기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중 FTA 할 때 아무도 그거 가지고 문제 안 삼잖아. 그거는 왜 문제 안 삼어? 그죠? 한중 FTA 사실 그거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면은 한중 FTA야말로 저거 우리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 6월) 당시에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반대가 거의 40% 이상이에요. 이게 바로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예?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왜 이렇게 반대가 높았을까? 아까 보세요. 그 셀럽 유명한 박찬욱부터 해가지고 칸 영화제 수상한 그 감독부터 해서 이쪽 진영이라고 했던 이창동, 문성근 전부 다 반대해. 김근태, 천정배, 정동영 다 반대하고 있어. 저렇게 나온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완벽하게 쉽게 얘기해서 지지층을 배신 때린 거야, 사실은. 지지층 배신 때린 거예요. 정말 잘 때린 배신이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 됐느냐? 반미주의로 이라크 파병 반대했던 자들의 정당이 됐고, 마르크스 유물론, 레닌의 제국주의론, 박현재의 민족경제론, 예. 그렇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는 80년대 운동권들의 정당이 되었고, 쇄국은 애국, 개방은 매국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당이 되었고, 그리고 아직도 죽창가를 떠들고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자고 외치는 자들의 정당이 되었고, 그리고 유럽 반미주의자들, 지제기니, 사르트르는요, 프랑스에서 작살났어요, 이미. 사르트르는 스탈린 옹호하다가 끝장나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르트르 이해하고 있어. 그거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냥 옛날에 사르트르, 지성. 웃기고 앉았네. 사르트르가 박살난 게 언젠데. 그러니까 지식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업데이트 안 한 80년대 지식 갖고 아직도 유럽의 그 반미주의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한 석학, 지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지적 같은 사람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석학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현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적으로 아직도 유럽 사대주의가 있어요. 미국 사대주의는 막 욕을 하면서 자기들이 유럽 사대주의는 마치 엄청난 자기들이 지성이 있냐. 웃기고들 있어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배회하고 있는 청년의 탈을 쓴 애들 보면 걔들이 무슨 청년입니까? 저보다 또 낡아 빠진 애들이. 저 나이 이제 56인데 지금 민주당 주변에 있는 20대, 30대, 40대 보면 저보다 훨씬 낡은 사고를 가진, 낡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비전 2030 가지고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